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자원 빈곤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2. 한국 전체가 금광이다. 3. 바이든의 태도가 급변했다. 국가의 자원은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은 그 나라의 번영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가치는 매우 큽니다. 자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광물 자원은 국가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합니다. 광물 자원은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설, 제조 및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광물 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개발은 일자리 창출과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국가의 수출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외화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은 환경보전 및 농업 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땅, 물, 공기 및 생물 다양성은 농업 생산과 환경 보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땅은 농업과 식량 생산에 필요하며 물은 농업 및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또한 공기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는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현대 사회의 핵심입니다. 에너지는 산업, 교통, 가정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자원 공급은 경제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원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대한민국의 자원 상황은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발전하고 있지만 일부 자원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생산에는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환경 문제로 인해 대안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안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원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자원 상황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인 대안적인 자원 확보와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이야 중동이 석유를, 중국이 희토류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호주가 석탄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의 연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의 사체가 해류를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불고기들의 먹이사슬이 탄탄했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노리는 가마우지와 펠리컨이 3억 마리가 넘게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종의 조류가 먹이를 구하러 이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새똥이 존재하는 법. 새가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또 똥을 싸면 이는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억 마리의 새가 수만 년간 배출한 이 새똥 구아노는 인간이 질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농축 질소 비료였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고 수확량을 결정짓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질소를 잘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아노가 현재의 석유를 능가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랐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잉카인들이 사용하던 구아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40년대부터 수많은 증기선들이 구아노를 유럽으로 실어날랐는데요. 구아노를 최초로 국유화한 것이 페루였는데 페루는 이 새똥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경제 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연평균 9%씩 경제 성장을 이루던 페루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구아노를 담보로 유럽 자본을 빌려 대규모 설탕 농장에 투자했는데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인지라 페루는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은 이미 페루의 구아노에 너무 의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제도 없었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구아노를 두고 페루와 칠레는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고 칠레의 뒤를 봐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페루를 침공하게 되고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9년 발발한 구아노 전쟁 또는 세똥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세똥이 불러온 전쟁이 끝난 지 150년 가까이 지났건만 지금 현재도 전 세계는 자신만의 구아노를 활용해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최빈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게도 구아노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산,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광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해외 광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 빈국의 새로운 생존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폐가전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얻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금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광산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폐가전제품 하치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6년 일본 도호쿠 대학의 난조 미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 중 석유나 석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금속은 사용 이후에도 폐기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맞불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희귀금속은 광산 채굴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질 탑사 기술로 지하 300m의 문인 약 21만 톤의 금광석을 발견했는데 이를 채굴하면 금 627.5kg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1톤의 금광석에서 3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폐휴대폰 원티에는 금 200-400g뿐 아니라 은 3kg, 구리 131kg, 주석 13kg, 니켈 16kg, 16종의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즉, 도시광산의 자원 매장량이 천연광산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가전 제품은 희소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크롬, 만간, 니켈 등 희소금속이 4.5kg이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335g이, TV, PC 위 LCD 패널에는 약 344g의 희소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산의 원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약 5천만 톤을 웃돕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버려지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더구나 전자기기의 사용률은 매년 높아져 2030년 즈음에는 전자폐기물이 7,4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광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불자원순환연구단은 폐기물에 포함된 금을 99.9% 효율로 회수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귀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연구팀은 다층으로 이뤄진 내부 구조를 고분자 껍질이 감싸고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금 이온을 캡슐 내부에 가둬 회수하는데 다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에는 금 이온에만 반응하는 장치를 두었는데요. 캡슐의 고문자 껍질은 금 이온은 통과시키지만 금과 함께 존재하는 부유 고형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아 내부 구조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흡착 소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수 효율을 얻게 됐죠.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이릅니다. 더구나 해당 소재를 10회 재사용해도 이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가 전 제품에 포함된 금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함유한 폐액을 새로 개발한 캡슐형 소재를 통해 회수 공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금을 추출해냈는데 아주 적은 양에서 추출한 금의 양이 상당한데요. 만약 이만큼의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광석의 양은 상당할 텐데 새삼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업체 수는 2008년 363개에서 2016년 1026개로 증가했고 아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수 가능 금속 종류도 2009년 14개에서 2016년 28개로 늘어나는 등 도시광산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광산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2차전지 부산물에서 코발트, 니켈, 만간,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습식 재련 기술을 통해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글로벌 업체인 덴마크의 유미코아가 리튬형 배터리에서 가치가 있는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4~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의 3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전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튬형 배터리로 국한한다면 블랙파우더로 분해한 후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 업력은 성일하이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블랙파우더에는 한국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만간, 구리 등 5대 유가금속에 전부 들어있는데 이를 전부 뽑아내려면 습식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만간의 경우 추출 방법이 복잡해 습식 재련 외에는 추출 방법이 없죠. 이에 몇 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습식 재련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성일하이텍은 이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섬나라를 덮쳤습니다. 중국의 흉계에 빠져 나라 전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인 스리랑카, IMF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신임 대통령이 뜻밖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스리랑카 주요 광산지대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알짜라고 할 수 있는 금광을 한국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임명식에 오른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밖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있는 현실에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라닐 위크레메신께는 복잡한 생각이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한 최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모습에 참고인했던 스리랑카인들의 분노를 일깨웠죠. 대통령 궁으로 쳐들어간 국민들은 스리랑카 전역이 전기가 통하지 않고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궁만은 전기가 통하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분노한 것은 누릴 것은 다 누린 라자팍사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조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모습에 스리랑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경찰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말은 아무리 공무집행이 중요한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군인도 시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은 이메일 사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였던 위크레메신께는 이런 혼란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을 마지못해 수락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전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이 새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던 위크레메신께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중국에게서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확장 사업을 벌인 결과는 스리랑카의 파산, 디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IMF의 지원까지 고려하는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빚 독촉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최대 채권자인 중국도 있었지만 다른 국가의 채무 역시 스리랑카는 지고 있었던 상황. 당장 한국도 스리랑카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디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스리랑카에게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스리랑카에 차관을 주었습니다. 당장 한국에게 갚아야 할 빚 청산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스리랑카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당장 곡식이나 전력 공급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빚을 갚기 위해 구제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리랑카 광산 가운데서 금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세루일라 광산지대를 한국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있는 여러 광산지대 중 가장 알짜배기 지역을 넘기면서 한국에게 현물로 빚을 갚는 것과 동시에 중국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그래도 오랜 시간 스리랑카를 도와준 한국에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잘 모르지만 스리랑카는 보석은 물론이고 각종 광석이 풍부하게 나오는 장소로 이번 세루와일라 광산지대는 그 중에서도 금이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스리랑카 금은 예전부터 매우 유명했죠. 스리랑카 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싱할라족 왕 듀투가무뉴 통치 아래에 스리랑카 전역에서 금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광부들은 강에서 손쉽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면에도 금이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도 스리랑카의 금은 유명해 인도에서 섬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840년대 도시 콜롬보 근처에서 엄청난 황금을 발견한 영국 선원 브랜들리 가이 소식을 영국으로 알리면서 스리랑카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근에서 황금은 물론이고 각종 보석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에 모여들었고 겉표면에 노출된 금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스리랑카에는 많은 금이 있었고 전문 업체들이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을 캐기 위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세루와일라는 이런 탐사 과정 중에 발견된 지역인데요. 광물이 풍부한 지대라는 것을 발견한 영국 금광업체는 이 지역의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금은 물론 각종 귀금속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는 순도 높은 금은 물론이고 사파이어와 감람석 등 귀중한 보석들도 같이 발견되었죠. 스리랑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 광산은 여러 국가에 의해 지배를 당했지만 스리랑카는 이 광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를 만들어 광산지대를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루와일라 역시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정부 손에 넘어갔죠. 라자팍사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정치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귀금속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도입하면서 권력 쟁취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압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빌린 돈은 큰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제일 멀쩡한 것들이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광산인데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한국에게 광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스리랑카는 한국에게 이러한 제안을 선뜻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스리랑카에 여러 차관을 빌려주면서 스리랑카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및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1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올 정도죠. 경남기업, 한진해운, 오션뮤직, 삼양랑카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찍이 스리랑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 지역에 사업체를 세웠고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역시 한국의 투자를 반기며 세제 지원을 해주었죠. KT 역시 스리랑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스마트시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폴트가 터지기 전에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노하우 전수까지 한국이 앞장서겠다며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죠.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중점협력국이 또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올해 스리랑카의 원조 확정액만 967억 원에 달하죠.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원조도 해주고 현지인 고용도 해준 한국에게 가장 먼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인들이 현재 반중정서가 심하다는 것 역시 한국이 광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리랑카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와 분할 상환에 스리랑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위험해지고 중국 역시도 경제 위기에 빠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며 연 6%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면서 스리랑카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을 빌려 스리랑카가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던 한반토타 항구는 물론 항구 근처에 지은 라자팍사 공항은 최악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만성 적자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스리랑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리랑카인들은 중국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한국에게 먼저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에게는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고 한국에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정부를 꾸리고자 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스리랑카의 제안 덕분에 뜻하지 않게 금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금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해 이곳에서 가공된 금은 유명 보석회사에서 선호하는 상품이죠. 한국은 돈을 빌려준 덕분에 금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에 대응해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처럼 비슷한 공동통화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9PA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 원화를 공동무역통화로 채택 앞으로 거세질 화폐 전쟁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은 이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완전히 묶어놨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막는 한편 꼼수를 통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재빠른 결단과 단호한 조치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법정화폐 루블화는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느닷없는 제재로 인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재와 함께 빠르게 소모되는 자원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결단했고 러시아는 묘수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통화 도입 프로젝트에 들어선다고 발표한 것이죠. 러시아가 현재 제재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이 대신 중국 위안화와 합쳐 거대한 공동통화로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블화 대신 새로운 공동통화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를 회피해 돈과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있고 러시아의 침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에 가입된 국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까지 같이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으로 유럽연합 EU를 모티브로 추진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 국가를 포함 친러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획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승기를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쥐고 있으나 경제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국가들이 몰래 러시아 편을 들면 경제 제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거대 공동통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맞대응할 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 시절부터 공동통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 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힘든 대동아공영권 이론에서 시작되었죠. 제국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무렵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유럽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는 기치 아래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겼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필리핀 호세 라우렐 대통령은 회의상에서 공공연하게 대동아공영권을 이야기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일본이 노린 속셈은 공동통화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 영향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바로 유로화 탄생입니다. 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단일 통화인 유로는 단숨에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중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비슷한 위치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자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을 주장했죠.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파견, 유로화와 상대할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계기는 다름 아닌 IMF 사태. 한국이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인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비해 화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동무역화폐를 통해 화폐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서양 국가에 대항해 IMF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일본은 펼친 것이죠. 아시아 통화단위 ACU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위 각 통화를 비롯 대만과 홍콩 통화까지 아우르는 구상인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라는 초기 합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장관들은 합의를 통해 공동무역통화 도입 직전까지 도달했죠. 일본의 뜻대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통화가 확정되기 직전 이 논의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본의 욕심이었죠. 2000년대 즈음 버블 경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공동통화를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엔화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 부분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었죠. 결국 결렬된 공동통화의 꿈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던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이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한 번 단일 통화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자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계획이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단일 화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분이죠.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한 단일 통화 논의를 일본이 걷어차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배제한 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엔화 대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 원화를 중심에 놓자는 계획이죠. 이미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한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일컬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과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더 블록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일 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점점 블록을 통해 공동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원화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가 공동무역통화를 만든다면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유로화,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며 협력을 다졌기에 과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통화 시도와 달리 부드럽게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며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적 합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에 걸쳐 다방면의 도움을 받은 이들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우대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에 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통화 성립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이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국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호 합의가 뒷받침된 아세안 한국의 공동통화 논의는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동아공영론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동무역통화의 꿈을 일본 대신 한국이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떠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엔화를 버리면서 안전통화라는 인식도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엔화를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며 물가를 낮추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탓이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과거 한번 자신을 배신했던 일본을 다시 믿을 이유가 없으며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엔화를 중심으로 뭉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이 모이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무역통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화가 단숨에 달러 유로화와 견줄 수 있는 통화 단위로 격상된 셈인데요. 한국은 한국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말고도 전 세계에서 원화가 달러처럼 대접받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